안녕하세요. A1 인스티튜트 안효신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유망직종 시리즈, 지금까지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농업, 환경 관련된 것, 그리고 원자력 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산업군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에듀케이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에듀케이션 이쪽 분야니까 뭐 선생님이 되어라 라든지 교수님이 되세요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에듀케이션 이 필드에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 한번 상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올라가는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디지털 SAT 시험을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ett-test.com에서 오늘 저희 이 새로운 테스트 10이 오픈될 예정인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8월달 시험이 거의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 여겨지는 편인데요. 그 시험 일주일 전에 오픈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출제 유형을 그대로 녹여내서 만든 시험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 10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ett-test.com에서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다른 어떤 필드보다 제가 몸담고 있는 이 필드가 에듀케이션 쪽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보다 제가 스터디가 좀 열심히 돼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잘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뭐부터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현재 population size, 그러니까 인구수 뭐 이렇게 뭐 순위 이렇게 나타내는 이러한 지표들을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요. 최근에 인도가 중국을 넘어서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국가로 등극하게 되었죠. 둘 다 14억을 넘는데 인도가 이 중국을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앞서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세 번째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미국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만이라도 이 에듀케이션 필드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구 숫자는 이렇게 인디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한국은 29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교육 분야에서 앞에서 인구 숫자를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를 대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전체 인구수를 한번 살펴본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성을 판단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측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 조사한 기관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2030년 정도가 되면 10 trillion dollar 만큼 시장성이 존재한다. 이 에듀케이션 분야에서만요. 10 trillion 달러면 한국 돈으로 따지면 1경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는 4.5%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 K-12 보면은 대학생 이전에 그 학생들의 시장만으로 따져봤을 때도 거의 5 trillion 정도, 2030년에 5 트릴리언 정도의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성은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만 봤을 때만도 2030년, 지금으로부터 6년 뒤죠. 2030년에 3.1 트릴리언 달러만큼의 시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교육 산업 분야 안에서, 시장 안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전망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한다고 하면 미국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민자 수 같은 경우가 지금은 기울기가 살짝 기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서 미국 내에서는 인구가 굉장히 풍부해질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몇몇 특징적인 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민자들은 멕시코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제일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안 쪽에서는 인도, 중국, 뭐 필리핀도 굉장히 많이 넘어오지만 한국 이렇게만 보면은 한국은 당연히 인도, 중국에 비해서는 낮긴 할 텐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자주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 인구 구조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2020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교육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뭐 10대에서 20대 사이에 인구수가 남자, 여자가 이렇게 굉장히 적은 반면에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2060년이 되면 그게 더욱더 심화가 돼서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볼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2020년의 기준에서 보시더라도 인구 구조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교육을 활발하게 받아야 하는 10대에서 20대까지의 연령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2060년에도 당연히 고령화가 진행이 되긴 하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령들이 앞으로 34년 뒤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의 인구 숫자와 그 이민자들의 숫자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움을 활발하게 진행해야 되는 연령대, 그런데 이제는 더 고연령대에도 많이들 이제 배워야 될 분야들이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고연령대도 다 포함해서 생각해 보시더라도 교육이라는 분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 구조가 향후 34년간은 매우 괜찮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숫자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배워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육 필드들은 우리 10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 교육 분야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기술이 점점 고도화가 되면서 저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어릴 때는 코딩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코딩 비슷한, 컴퓨터 언어 비슷한 거라도 조금씩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배워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방금 말씀드린 코딩 앤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디지털 기계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할 수 없어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아셔야 되니까, 요즘에는 이런 고연령대이신 분들이 이런 것을 뭐 특정적으로 배우는 그런 코र्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디지털 기기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런 분야와,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앤 애널리틱스, 이거는 스탯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분야인데 이런 분야도 있을 수 있고, AI와 머신 러닝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겠죠. 그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금융 시스템도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AI도 많이 들어가고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것들도 막 요즘에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 디지털적인 요소와 이 파이낸셜적인 요소를 같이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근래에 들어서 환경 쪽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그리고 요즘 국가들이 점점 더 긴장 상태에 놓여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뭐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뭐 코딩이랑 관계 있는 건데 이제 로보틱스하고 오토메이션, 이런 것을 무조건 전부 다 기본 소양으로 배우고 나서 뭐 학교를 대학을 가라 이런 취지의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10대 학생들 같은 경우들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지금 나열해드린 이 목록 안에서 2개 이상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이나 소셜 스터디를 기본적으로 다 배워놓고 그 다음에 대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이러한 것들이 기본 소양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 중에서 그래도 한 2개 이상은 기본 소양으로 가져가야지만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현명하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배울 게 조금 더 많아진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대학 코र्스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메이저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없었던 메이저들인데 다른 메이저들끼리 융합되어서 존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개하는 취지에서도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인데, 또 다른 취지는 뭐냐면, 지금 혹시 우리 학생들이 메이저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런 메이저들은 이런 게 섞여 있는 거구나, 참고하시라고도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Management Science and Engineering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포드에서 MSNE라는 코र्스로 이제 나오는 건데, 비즈니스하고 데이터 애널리시스하고 엔지니어링을
합쳐놓은 그런 코र्스입니다. 이게 뭐 스탠포드에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스탠포드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도 존재하는 메이저입니다. 그리고 Symbolic System 같은 경우는 Computer Science, Cognitive Science, 인지과학이죠. 그리고 Philosophy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융합된 과정이고요. 그리고 Computational Biology 요거 요즘에 한참 핫한 그런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데 Biology하고 Computer Science가 합쳐져 있는 메이저고 Media Arts and Science 같은 경우는 Art, Design, Computer Engineering이 섞여 있는 것. Biomedical Informatics는 Medicine하고 Data Science가 합쳐져 있는 것. 그리고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은 말 그대로 얘네들이 합쳐져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하버드에서 이런 코र्스들이 있다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Caltech 같은 경우는 Computational and Neural System 이 또 유명한데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뉴로 사이언스하고 합쳐진 거고 스페이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옛날부터 있었던 메이저처럼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스페이스 사이언스하고 엔지니어링하고 합쳐져 있는 그런 메이저고요. 다른 메이저들도 계속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에너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피지컬 사이언스하고 엔지니어링하고 합쳐져 있는 메이저고 데이터 사이언스 우리가 자연스럽게 요즘엔 데이터 사이언스 받아들이잖아요. 예전엔 없던 메이저였습니다. 스탯하고 컴퓨터 사이언스가 합쳐져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이런 학교가 있다 하는데 다른 학교들도 이런 코र्스가 다 존재하고 어떤 데는 학부에도 있고 어떤 데는 학부 이상의 마스터나 PhD를 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메이저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같은 경우도 Social Science와 Computational Method 가 합쳐져 있는 그런 메이저고 Financial Mathematics, Finance하고 Mathematics하고 합쳐져 있는 거겠죠. 그리고 Digital Media Design이라는 메이저가 있는데 이건 뭐 하는 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Computer Graphic하고 Art하고 Psychology가 합쳐져 있는 메이저고요. 그리고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 같은 경우는 Economics하고 환경, Environmental Science하고 Public Policy하고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전공하려면 이코노믹스에 관한 이론도 알아야 되고 Environmental Science에 관한 이론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어떤 policy적인 부분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추가로 융합된 것도 또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점점.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나올 이 세상은 저희 세대 혹은 저희 윗세대 분들이 공부했던 분야보다 굉장히 고도화되고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게 정말 많아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뭐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합쳐져 있는 메이저고요. 뭐 뉴로사이언스 앤 사이콜로지는 보시는 바처럼 같이 합쳐져 있는 거겠고 뭐 ethics, politics, economics 합쳐진 EPNE 뭐 이런 코र्스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cognitive science 같은 경우도 psychology, anthropology, computer science가 다 융합된 거라서 각각도 다 배워야 되는 것이고 융합된 과정도 또 배워야 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도화되면서 점점 배울 분야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기간까지는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분명히 떨어지긴 할 텐데 앞으로 계속 어느 정도는 증가를 할 것이란 말이죠. 인구도 증가하고 산업이 점점 고도화되니까 배울 것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러한 메이저들을 공부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가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이 에듀케이션 분야 안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분야가 있는데요. Educational Measurement하고 Educational Statistics, Educational Assessment 이 세 개가 전부 다 약간 비슷한 것을 공부하는 학문인데요. 사실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 분야 안에서도 직접적으로 쓰이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AI가 개입됨으로써 이 부분이 훨씬 더 고도화되고 저희가 쓰일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서 이 학생의 성향이나 문제 패턴이나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학생에게 최적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메이저인데 대부분은
학부에는 존재하지가 않고 거의 이제 대학원 쪽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다면 psychology나 statistics나 education 이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메이저를 전공하시고서도 이쪽 분야에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 쪽과 융합이 되면서 당연히 그쪽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 분야에 나가더라도 이 툴은 쓰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공부하시는 것을 저는 감안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메이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때 이런 메이저들을 미리 공부해 보시면 좋을 건데 psychology라든지 stat이라든지 education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CS도 있을 수 있는데 CS 쪽에서는 일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요 세 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공부한다고 하면 이 중에서 제일 컴패러티브한 메이저가 이거기 때문에 나는 성적보다 조금 더 올려서 간 다음에 나중엔 이런 것을 공부해 보겠다 하면은 메이저가 적당한 것이 사이콜로지나 에듀케이션 쪽을 들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에듀케이션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갈 때 얼마나 경쟁적이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그래도 에듀케이션 쪽으로 가면 경쟁이 살짝 덜한 그런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에듀케이션 쪽으로 가면 나는 선생님이 되고 인스트럭터가 되고 뭐 교장 선생님이 되고 뭐 교수님이 되고 이렇게 꼭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로도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에듀케이션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 이게 더하기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해줘야 이쪽 분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쪽 분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까 대학에서 보여준 수많은 메이저들 있죠. 그 어느 필드에서건 그거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필드에서도 일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제가 전망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투자 회사라든지 큰 회사들에서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이랑 21년 딱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이터만 보시더라도 이 VC들이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거는 양이라고 하기보다는 퍼센티지, 국가별로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예전에는 미국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전체 투자하는 금액 중에 US가 한 요 정도 되고 인도가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망이 있다는 방증이고요. 우리 빅테크 같은 경우들도 여러분 이제 한 번씩은 들어보시거나 써보셔서 아실 텐데 이 구글 같은 경우는 학교에다가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크롬북도 막 무료로 나눠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크롬북으로 공부하다가 반납하고 졸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구글 클래스룸처럼 비슷한 마이크로소프트 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잘 이렇게 퍼뜨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혹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많이 베풀어야겠다 해서 이렇게 학교들에게 무상으로 물론 이용료 어느 정도 받긴 하는데 거의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빅테크들은 교육업계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변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용자들로금 락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에 적응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른 서비스들을 추가시키면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목적이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이것들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진짜 대학교를 준비하는 이런 학생들한테 해당하는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이거는 좀 대상이 다른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막 AWS 에듀케이트 해가지고 막 무상으로 교육 자료를 뿌리고 무상으로 교육시켜주고 막 이러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자 이거는 개발자들 위주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클라우드 우리 AWS 클라우드지 않습니까? 아마존이 거의 제일 집중하고 있는 분야긴 한데 이것도 무료로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자기의 생태계 안에 이용자들을 들어오게 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이것도 다 교육 분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존은 학교에다가도 이제 킨들 자료들 이렇게 뿌려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도 도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애플에서도 이제 또 진행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전부 다
나중에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함인데 본인의 생태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면서 확장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에듀케이션이 이러한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 분야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찍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저도 어떤 식으로 교육 분야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